세상에는 크고 작은 길들이 너무나 많다. 그러나 도착지는 모두가 다 같다. 말을 타고 갈 수도 있고 차로 갈 수도 있고 둘이서 아니면 셋이서 갈 수도 있다. 그러나 마지막 한 걸음은 혼자서 가야 한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더 나은 지혜나 능력은 없다. 안녕하십니까. 댕댕이와 채글입니다. 방금 들려드린 시는 헤르만 헤세의 혼자라는 시입니다. 하얀 사랑 4화 이제 시작합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긴 헤어짐의 시작. 매캐한 소독약 냄새를 맡으며 혜인은 긴 잠에서 깨어났다. 뭔가가 짓누르는 것처럼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깨질 것 같은 심한 통증이 느껴졌다. 눈을 떴다. 또다시 중환자실이었다. 아, 또 실패구나. 자신이 병원에 와 있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 혜인은 절망을 느끼며 눈을 감아버렸다. 굵은 눈물방울이 흘러내려 버갯닛을 적셨다. 그때 곁에서 인기척이 닿았다. 누군가 소리 죽여 흐느끼고 있었다. 혜인은 눈을 뜨고 간신히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놀캐가 자신의 여인 손을 꼭 잡은 채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고 있었다. 언니. 그놀캐는 눈물 젖은 눈으로 애처롭게 바라볼 뿐 말문을 열지 못했다. 또 살았어라. 이 한 목숨이 어찌리 질기다요. 참말로 징여라. 자살 시도가 또다시 실패로 끝나고 만 것이다. 벌써 3번째였다. 혜인은 참으로 즐기기 짝이 없는 목숨이 거추장스럽고 한스러웠다. 이제는 누구에게 원망을 퍼볼 힘마저 없었다. 그 전에 자살을 시도했다가 깨어났을 때는 왜 살려놓았느냐고 가족들에게 소리를 질러대며 한바탕 난리를 쳤었다. 하지만 혜인에게는 이제 그럴 만한 기력도 남아있지 않았다. 너무나 지쳐 있었던 것이다. 혜인은 지치고 피곤한 얼굴로 눈을 감았다. 그러자 또다시 악몽 같은 그날의 처절한 순간들이 떠오르면서 몸이 떨려왔다. 그날 혜인은 가슴에서 뿜어져 나오는 핏줄기를 보는 순간 정신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봉합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마취에서 깨어나 자신의 몸에 생긴 기막힌 상처를 확인하고는 또다시 긴 무의식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그때 낙균이 혜인에게 입힌 상처는 너무나 깊었다. 왼쪽 어깨 부위에서 시작해서 양쪽 젖가슴을 지나 대각선으로 거의 30cm나 찢어져 나갔고 상처의 깊이도 2cm나 되었다. 20살 꽃다운 여자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끔찍하고 치명적인 상처였다. 그 사건으로 낙규는 살인 및 강간미수라는 제목이 적용되어 10년에 가까운 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 형벌로 돌이킬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어처구니 없는 한 젊은이의 맹목적인 혈기가 한 여자의 인생에 평생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고 만 것이다. 혜인은 처음에는 세상이 원망스럽기만 했다. 왜 자신에게 그런 끔찍한 일이 생겨야 하느냐고 누구라도 붙잡고 시비를 걸고 싶은 심정이었다. 차라리 미쳐버리고 싶었다. 자신 앞에 닥친 그 엄청난 형벌을 잊을 수만 있다면. 그 고통을 참지 못하고 혜인이 선택한 길은 죽음이었다. 그래서 자살을 시도했지만 가족들에게 발견되어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그러기를 3번째였다.
세 번째 자살 기도마저 실패로 끝났음을 확인한 순간 혜인은 체념 상태가 되었다. 결국 구차하게나마 살아가야 할 운명이라면 어디 한번 살아보자는 생각이 든 것이다. 혜인은 어쩌면 그 모든 일이 자신에게 주어진 숙명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담담하게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마음을 고쳐먹고 나니 그동안 자기 때문에 마음을 졸여온 가족들에게 더욱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이제 더 이상은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애물단지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결심이 섰다. 그렇게 마음을 정리한 혜인은 감았던 눈을 뜨고 큰올케를 바라보았다. 언니, 죄송하고 미안해요. 이제 더 이상 큰올케 속 썩이지 않을 거여라. 아가씨, 정말 고마워요. 누구보다 아가씨 마음 잘 알아요. 저도 여잔데 왜 아가씨 마음을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람의 목숨은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실 수 있죠. 아무리 작은 미물이라도 주어진 생명은 존귀한 거예요. 함부로 어쩔 수 있는 게 아니죠.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큰올케는 삼남매 중 막내인 혜인에게 인자하고 따뜻한 어머니 같은 존재였다.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부터 어머니의 건강이 갑자기 나빠졌기 때문에 혜인은 큰올케 손에서 자라다시피 했다. 그 자체만으로도 아름다운 젊은 시절에 감당하기 어려운 소용돌이에 휘말린 혜인을 큰올케는 지극한 정성으로 보살폈다. 그리고 세 번이나 자살 소동을 벌일 때도 진심 어린 애정을 쏟았다. 때문에 혜인은 누구보다도 큰올케에게 미안했다. 죽고 사는 것은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큰올케의 말은 혜인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졌다. 큰올케의 애정어린 조언으로 혜인은 이제 더 이상은 죄 없는 가족들에게 가슴 아픈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결심을 더욱 확고히 하게 되었다. 늙으신 부모님, 오빠와 올케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은 더 이상 해서는 안 될 것이었다. 혜인은 비록 죽는 것보다 못한 생명이지만 주어진 대로 살아가기로 마음먹었다. 세 번의 자살 기도가 실패로 끝나고 난 뒤 혜인은 몰라볼 정도로 달라졌다. 하지만 사고 때문에 학교도 휴학을 한 상태였고 마땅히 할 만한 일이 있다 해도 순천에서는 할 수가 없었다. 낙균이 일으킨 일에 대한 소문이 순천 바닥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혜인을 꺼리는 것 같기도 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무의미하게 세월을 보낼 수는 없었다. 혜인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 일단 순천을 떠나야겠다고 생각했다. 굳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꿈과 희망, 사랑마저 빼앗아 가버린 순천에는 더 이상 미련이 없었다. 혜인은 큰올케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다. 언니, 지는 이제 더 이상 순천에서는 살 수가 없구만요. 지는 이곳이 싫어라. 아무리 잊으려 해도 잊혀지지가 않어라. 사람들이 모두 지만 보는 것 같어라. 하루라도 빨리 여기를 떠나고 싶어라. 언니가 좀 도와주시오. 아가씨, 잘 생각하셨어요. 제가 힘 닿는 대로 도와드릴게요. 어떻게 도와드리면 되겠어요? 고맙구만요. 언니, 다른 건 필요 없고 일단 서울에 방 하나만 얻어주시오. 방만 있으면 되겠어요? 그 다음은 인혁이 알아서 할게라. 알아서 하다니 아가씨가 뭘 어떡해요? 아무려면 굶어 죽기야 할랍디요? 그러지 말고 복학해서 우선 졸업부터 하세요. 학비 걱정은 하지 마시고. 그건 일단 서울에 가보고 나중에 생각할 일이고라. 큰올케의 도움으로 혜인은 고향 순천에서의 모든 추억들과 가슴 설레게 하던 현식에 대한 짝사랑을 가슴 깊이 묻고 다시 서울로 향했다.
그런데 막상 올라오기는 했지만 혜인을 위해 비워둔 일자리가 있을 리 없었다. 시골여고 출신으로 일자리를 얻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혜인은 몇 달 동안 일자리를 알아보았지만 구하지 못한 채 결국 복학을 하기로 결심했다. 대학을 마쳐야 취직이라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였다. 복학을 하고 난 뒤 혜인은 자신의 모든 꿈을 공부에 걸었다. 공부만이 자신이 희망을 걸 유일한 있는 길이라 믿으며 다른 일은 접어두고 오직 공부만 했다. 자기 처지에서 현식을 가슴에 담아두는 것은 허상을 쫓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현식을 향한 그리움을 사겨주지는 못했다. 혜인은 미치도록 현식이 그리울 때면 어금니로 혀를 깨물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릴 때면 그 눈물을 입으로 받아 마셨다. 그래도 밀려드는 그리움을 억제하기 어려울 때는 밖으로 뛰쳐나가 미친 사람처럼 거리를 쏘다녔다. 몇 시간만 차를 타고 가면 그리운 얼굴을 만날 수도 있으련만 혜인은 그럴 수가 없었다. 아무도 몰래 찾아가 먼 발치에서 단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그럴 수는 없었다. 막상 현식을 대하고 나면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혜인은 현식 앞에 당당하게 나타날 수 없게 되어버린 자신의 처지가 원망스러워 한없이 눈물을 흘리곤 했다. 그렇게 가슴 아파하며 수많은 밤을 하얗게 지새우는 가운데 세월은 무심히 흘러갔다. 3학년 새학기를 맞은 어느 날 강의를 듣고 교문을 나섰는데 누군가 혜인을 불렀다. 뒤돌아보니 김우일이라는 문예 창작학과 선배가 뛰어오고 있었다. 그는 2학년 말부터 혜인에게 남다른 관심을 보이며 친절하게 대해주는 선배였다. 혹시 무슨 약속이라도 있니? 아니요. 별다른 약속은 없어요. 그럼 나하고 잠깐 이야기 좀 하자. 혜인은 의아한 표정으로 우일을 쳐다보았다. 학교 안에서는 여러 번 토론에 함께 참석하고 다른 선배들에 비해 대화를 많이 나눈 편이었지만 학교 밖에서는 한 번도 따로 만난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저 무슨 일로 그러시는데요? 여기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잠깐이면 되니까 가까운 데 가서 차나 한잔 하자. 혜인은 무슨 일인가 궁금해하며 우이를 따라 학교 앞 커피숍으로 갔다. 다름이 아니고 나 좀 도와줄 수 없을까 해서. 제가 뭘? 혜인이가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다 조그만 출판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 어머, 그러세요? 전 몰랐어요. 난 대학에 들어오면서부터 아르바이트를 했어. 내 생활은 내가 해결해야 할 형편이거든. 네, 그런데 제가 도와드릴 일이란 게 뭐죠? 요즘 내가 일하고 있는 출판사에서 사람을 구하고 있어. 일은 많은데 사람이 모자라거든. 그래서 내가 참한 사람 하나 데려가겠다고 큰 소리 쳤지. 혜인이를 생각했거든. 그것은 적당한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지 못해 늘 고민이던 혜인에게는 고마운 제안이었다.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구해서 이 일 저 일 해보기는 했지만 대개는 며칠 안에 끝나는 일들이어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얼마나 걸리는 일인데요? 그건 혜인이가 마음먹기에 달렸지. 혜인이만 좋다면 졸업하고 나서도 계속 할 수 있는 일이니까. 혜인은 쾌히 승낙했다. 무엇보다 졸업할 때까지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기 위해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한시름을 놓을 수가 있었고 또 졸업 뒤에도 계속 할 수 있다는 말에 한층 마음이 끌렸다. 언제부터 나가서 일하면 되는데요? 지금 당장. 혜인은 그 즉시로 우일과 함께 출판사로 가서 직원들과 상견례를 했다. 직원이라고 해봤자 모두 합쳐도 10여 명 정도인 소규모 출판사였지만
사장과 직원들의 인상이 좋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출판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호감이 갔다. 그날 밤 사장은 혜인이 함께 일하게 된 걸 축하한다며 환영회 겸 회식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덕분에 혜인은 참으로 오랜만에 마음껏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다. 회식이 끝난 뒤에 우일이 혜인의 집까지 바래다 주었다. 혜인은 일자리도 알아봐주고 좋은 사람들도 만나게 해준 우일이 너무 고마웠다. 그래서 꾸벅 인사를 하며 말했다. 선배님, 정말 고맙습니다. 선배님 욕 먹이지 않도록 열심히 일할게요. 그래, 처음에는 좀 힘이 들겠지만 차차 익숙해질 거야. 푹 자고 내일부터 잘해보자, 우리. 혜인은 한결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다. 비록 큰 돈은 아니지만 아르바이트를 받게 되면 그동안 별로 넉넉치 않은 살림에도 늘 생활비를 보내준 큰올케의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줄 수 있으리라 생각하니 여간 다행스럽지가 않았다. 다음 날 강의가 끝나는 대로 출판사로 달려간 혜인은 그날부터 편집부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혜인 씨는 국문학 전공이니까 편집부에서 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익숙해질 때까지 우일 씨가 옆에서 잘 도와줄 겁니다. 우일 역시 편집부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에 잠시나마 불안했던 마음이 조금 놓였다. 처음 해보는 일인데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일하는 것보다는 학교 선배가 옆에서 도와주는 편이 훨씬 나을 것 같았다. 혜인은 우일에게 편집의 기초부터 배우면서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어느 날은 거의 하루 종일 곁에서 지내게 되었다. 두 사람이 항상 같이 다녔기 때문에 출판사 직원들은 물론 학교 친구들까지 혜인과 우일을 바늘과 실이라고 불렀다. 그 말대로 우일이 있는 곳에 항상 혜인이 있었고 혜인이 있는 곳에는 우일이 있었다. 칭찬과 질책을 번갈아 들어가며 한 학기를 보낼 즈음 혜인도 이제 제법 일을 한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그리고 편집일이 적성에 맞아 재미를 붙이게 되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되어간다 싶을 때 예상치 못한 문제가 하나 생겼다. 처음에는 학교 선배로 나중에는 직장 상사로 만나온 우일이 어느 날부터인가 혜인 자신을 예사롭지 않은 눈길로 대하게 된 것이다. 혜인은 애써 부정하려 했지만 혜인에 대한 우일의 감정은 갑자기 불붙는 열정 같은 게 아니었다. 혜인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일은 곁에 가까이 와 있었고 혜인 역시 어느새 그에게 익숙해져 가고 있었다. 우일은 좋은 선배로서 실력도 있고 자상하며 의리도 있는 남자였다. 가정 형편은 그다지 넉넉해 보이지 않았지만 항상 명랑하고 유머도 풍부해서 누구에게나 호감을 주는 좋은 사람이었다. 혜인은 우일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막상 우일이 특별한 호감을 보이는 데는 부담을 느꼈다. 자신의 뼈아픈 과거가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여전히 자신의 가슴속에 살아있는 한 사람 때문에 우일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혜인의 가슴속에는 꿈에서도 잊을 수 없는 남자, 강현식이라는 한 남자를 향한 그리움이 언제나처럼 생생한 추억으로 살아있었던 것이다. 혜인은 자꾸만 자신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려고 하는 우일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난감했다. 어쩌면 머자나 출판사를 그만두어야 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일의 마음을 돌리려면 그의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았다. 혜인이 출판사를 그만두어야겠다는 결심을 굳혀가고 있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다. 조금은 쑥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우일이 혜인에게 다가와 물었다. 혜인 씨, 오늘 오후 시간 어때? 괜찮아요. 무슨 일 있어요? 작가 한 분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야 하는데 같이 갔으면 해서.
그럼 함께 가죠 뭐. 혜인은 마치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며 기꺼이 응했다. 그렇잖아도 사표를 내기 전에 우일에게 먼저 알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던 참이었다. 우이동에 있는 작가의 자택을 찾아간 두 사람은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인터뷰를 마친 다음 근처의 카페에 마주 앉았다. 우일은 차를 주문하더니 무슨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얼굴이 빨개져서는 더듬더듬 말을 꺼냈다. 나 혜인 씨에게 할 말이 있는데. 그 순간 혜인은 아차 싶었다. 지금 그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대강 짐작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혜인 쪽에서 자기의 생각을 먼저 말했더라면 오일이 저렇게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 더듬거리며 말하지 않아도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니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오일이 먼저 말을 꺼낸 이상 일단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혜인은 짐짓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모르는 사람처럼 말했다. 그런데 선배님, 오늘 선배님답지 않게 왜 그러세요? 내가 왜? 얼굴이 빨개졌어요. 말까지 더듬고. 내가 그랬나? 오일은 얼굴이 더 빨개져서 난처해했다. 자, 편하게 말씀해 보세요. 무슨 얘긴데요? 나 혜인이를 좋아하고 있어. 좀 더 솔직히 말하면 혜인이를 사랑해. 예상했던 말이 나오자 혜인은 의외로 마음이 차분해졌다. 비록 때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자신의 마음과 거취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그동안 자신에게 잘해준 우일에 대한 도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선배님, 선배님이 저를 남달리 생각하고 계신 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괴로웠어요. 하지만 이제 제 마음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선배님을 위하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누구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상대가 선배님이어서가 아니고요. 사실 얼마 전부터 사표를 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선배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선배님이 참 좋은 분이라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 더 이상 이유는 묻지 마시고 선배님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저를 이해해 주세요. 오일은 혜인의 매정한 대답을 듣더니 얼굴이 하얘져서 이내 고개를 푹 숙였다. 자존심이 상하겠지. 하지만 혜인은 말이 나온 김에 모든 것을 분명히 해두는 편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에 거듭 거절 의사를 밝혔다. 선배님, 미안합니다. 그 마음 받아들일 수 없어요. 좋아. 하지만 누구를 사랑할 수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이지? 이유는 묻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가난해서인가? 아니면 이미 사귀는 사람이라도 있다는 건가?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난 혜인이가 무엇 때문에 내 마음을 거절하는지 분명한 이유를 듣고 싶어. 내쳐 붙는 우이를 바라보고 있으려니 가슴이 답답해져 왔다. 혜인은 자신의 입장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선배님,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선배님은 분명히 후회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제 가슴도 더 아플 거고요. 오일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답이 없었다. 그래도 알고 싶으세요? 제가 왜 선배님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지, 무슨 사연이 있는지 알고 싶다, 난. 혜인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두 번 다시 생각조차 하기 싫은 가슴 아픈 과거지만 우위를 단념시키기 위해서는 그 얘기를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다. 일단 이야기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나니 오히려 차분해지는 것 같았다. 혜인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정말 잔인하시군요. 좋아요. 그렇게 원하신다면 말씀드릴게요. 그 대신 우리 다른 데 가서 술 한잔 하면서 얘기해요. 두 사람은 자리를 옮겨 술을 몇 병이나 시켜 마셨다. 술 기운이 꽤 느껴질 무렵 혜인은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선배님, 말씀드릴게요.
왜 제가 선배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는지를요. 저는요, 한 남자를 사랑했어요. 아니, 지금도 그 사람을 지독히 사랑하고 있어요. 비록 혼자만의 짝사랑으로 끝날 테지만 그래도 제 사랑에는 변함이 없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누구도 사랑할 수 없게 되었어요. 어느새 혜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진한 피눈물이었다. 혜인은 지난날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마치 남의 일처럼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그렇게 담담해지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를 상상하기란 어렵지 않았다.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도 입에 담고 싶지도 않았던 이야기를 털어놓은 후 혜인은 긴 한숨을 토해냈다. 선배님, 제 가슴 한번 보실래요? 한동안 침묵만이 감돌았다. 혜인과 우일은 약속이나 한 것처럼 서로 아무 말 없이 독한 술만 입안으로 쏟아붓고 있었다. 그렇게 꽤 시간이 흘렀을 때 혜인이 먼저 입을 열었다. 선배님, 실망하셨죠? 아니, 동정하실 거 없어요.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네. 우일은 너무 취해서 간신히 몸을 가누며 눈을 감은 채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혜인아, 흔히들 얘기하지. 세상에 태어나 사랑을 해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의 진정한 맛을 반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나는 이별이라는 걸 체험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참사랑의 맛을 반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물론 한 번도 이별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행복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이별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니? 나는 쇼팽의 이별의 곡을 즐겨 듣곤 했어. 오직 반가움과 새로운 만남만 있고 이별이란 것 없이 그저 행복하기만을 바라는 감상에서였지. 하지만 내게도 가슴 아픈 이별이 있었다. 지금은 모두 잊혀진 과거가 되었지만 어쩌면 이별은 또 다른 만남의 시작이 아니겠니? 혜인아, 나는 너의 모든 걸 사랑한다. 내가 너를 만나 처음으로 사랑을 느꼈을 때 너에 대해 무엇을 알았겠니? 인생이란 게 워낙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채 사는 게 아니겠니? 아침에 집에서 멀쩡하게 나간 사람이 팔다리가 부러져 돌아오기도 하고 심하면 목숨까지도 잃는 게 인생사란 말이야. 그런데 육체의 일부분에 작은 상처 하나쯤 생겼다고 인생 전체를 버릴 수는 없지 않겠니? 혜인아, 나는 말이다. 비록 남들보다 경제적으로는 가난할지 모르지만 마음만은 풍요롭게 살고 싶은 사람이야. 이것만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난 이 세상에서 너를 누구보다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게 나의 간절한 소망이야. 이래도 내 마음 모르겠니? 우일은 혜인의 손을 잡았다. 맞잡은 손으로 우일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졌지만 혜인은 애써 고개를 저었다. 미안해요, 선배님. 저는 그 사고를 당한 이후로는 누구와도 사랑 같은 걸 생각해 본 일 없어요. 앞으로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을 거고요. 알아, 혜인이 마음. 엄청난 충격과 고통이 있었으리라는 거. 다는 아니겠지만 조금은 짐작할 수 있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는 건 옳지 않아. 지금 당장 대답하라는 게 아니니까 시간을 두고 좀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 아니에요, 선배님.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전 그런 거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앞으로는 선배님을 만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 혜인은 이미 준비해 두었던 봉투를 내밀었다. 이게 뭐지? 제 사직서예요. 이걸 왜 나한테 주는 거지? 내가 사장도 아닌데. 당연하죠. 선배님이 팀장이니까요. 그러니 선배님이 알아서 처리해 주세요. 혜인은 단호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선배님, 저 먼저 가겠어요. 앞으로는 만날 일 없을 거예요. 선배님도 저 같은 건
이제 잊어버리세요. 다음 날 새벽 혜인은 심한 두통에 잠을 깼다. 간밤의 일들이 떠올랐다. 비록 술에 취해서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마음을 전하기에는 충분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 정들었던 직장을 그만두는 게 섭섭하기는 했지만 마음 한편에서 늘 부담스럽게 느껴온 우일가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하니 홀가분했다. 혜인은 이제 졸업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그동안 미루어 두었던 졸업 논문이나 정리하리라 생각하며 일찌감치 학교로 갔다. 그런데 강의를 마치고 교문을 나서는 혜인을 기다리고 있던 우일이 붙잡았다. 혜인아, 어디 가서 얘기 좀 하자. 혜인은 전날에 어렵게 털어놓았던 이야기를 되풀이하고 싶지 않아 냉정하게 잘라 말했다. 어젯밤에 제 의사는 분명히 말씀드렸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자 우일은 가방 속에서 전날 혜인이 주었던 사직서를 꺼내어 내밀었다. 내가 혜인이를 소개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혜인이의 사표를 수리할 입장은 아니니까 이건 혜인이가 직접 제출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내 생각에는 사표를 낸다 해도 당장 수리될 수는 없을 것 같아. 혜인이가 지금 맡고 있는 일은 마무리를 해 주어야 하지 않겠소. 잘 생각해봐. 듣고 보니 우일의 말이 옳았다. 어찌되었든 개인 사정으로 하던 일을 마치지 않은 채 그만둔다는 것은 자신을 소개시켜준 우일에게나 그동안 일하게 해준 출판사에 대한 도리가 아니었다. 알겠어요. 그 문제는 제가 좀 경솔했던 것 같아요. 선배님 말씀대로 할게요. 지금 제가 맡고 있는 일이 마무리되는 대로 그만두겠어요. 그러니까 선배님도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다른 사람을 알아봐 주세요. 그래, 알았어. 고맙다.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던 우일의 얼굴이 환해졌다. 가자, 그럼. 그렇게 해서 혜인은 다시 출판사로 출근했다. 그런데 하던 일을 마치는 대로 그만두리라던 혜인의 생각은 여러 사정 때문에 뜻대로 되지를 않았다. 한동안 침체되었던 출판계가 활기를 띠면서 혜인이 일하고 있던 출판사에도 일이 많아져서 도저히 그만둔다는 말을 꺼낼 형편이 아니었다.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었다. 우일이 갖가지 방법으로 달래기도 하고 때로는 억지도 부리면서 사표를 낼 수 없게 만들었던 것이다. 일이 이렇게 바쁜데 그만둔다는 건 옳은 태도가 아니지. 나에 대한 감정은 감정이고 일은 일 아니겠어. 프로의식을 가지라고. 오일은 프로의식 운운하면서 혜인의 자존심을 건드려 사표를 낼 수 없게 만들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은근하고 끈질기게 구애작전을 병행했다. 야근을 할 때면 혜인의 책상에 슬쩍 음료수며 초콜릿 같은 것을 놓아주었고 때때로 화병에 꽃을 꽂아놓기도 했다. 어머, 웬 꽃이야. 혜인 씨 책상에는 항상 꽃이 떨어지질 않네. 누군지 정성도 지극하지? 혜인 씨는 참 좋겠다. 동료들의 감탄에 혜인은 그저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결국 출판사에서도 두 사람의 관계는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고 처음에는 극구 부인을 하던 혜인도 나중에는 지쳐서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지 않은 상황까지 되었다. 어느 날 출근해 보니 혜인의 책상에 빵과 우유, 쪽지가 놓여 있었다. 누가 가져다 놓았으리라는 것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았다. 혜인은 쪽지를 펼쳐보았다. 혜인아, 요즘 일이 많아서 힘들지? 밥맛이 없더라도 아침은 꼭 챙겨 먹고 다녀라. 요즘 네 얼굴이 좀 안 돼 보여서 이 선배가 몹시 신경이 쓰인다. 힘든 때일수록 체력이 중요하니까 항상 건강에 신경 써라. 이건 부탁이 아니라 선배의 명령이라는 걸 명심하도록. 참, 어제 시집을 한 권 샀는데 마음에 드는 시가 있어서 적어본다. 박용철님의 어디로라는 시야. 내 마음은 어디로 가야 오르리까. 쉼없이 굳은 비는 내려오고
지나간 날 괴로움에 쓰린 기억, 내게 어두운 구름 되어 덮이는데 바라지 않으리라던 새로운 희망, 생각지 않으리라던 그대 생각, 번개같이 어둠을 깨친다마는 그대는 닿을 길 없이 높은 데 계시오니 아, 내 마음은 어디로 가야 오르리까. 이 시가 내 마음에도 들었으면 좋겠구나. 우리 오늘 하루도 열심히 일하고 즐겁게 지내자. 언제나 혜인이 편인 선배가. PS. 쪽지 읽는 즉시 빵과 우유를 맛있게 먹을 것. 혜인은 쪽지를 읽고 나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 세상에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어느 한 사람이 항상 자신을 바라봐주고 힘이 되어주고 있다는 사실이 그리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순수한 호의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어른다운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혜인은 우이를 향해 빵과 우유를 들어 보이며 말했다. 선배님, 이거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그까짓 것 가지고 뭘? 우일은 환하게 미소 지었다. 우일은 그렇게 혜인에게 서서히 다가서고 있었다. 혜인이 부담스럽게 여긴다 싶을 때는 적당히 거리를 유지해서 더 이상은 거절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혜인 곁에는 항상 우일이 있었다. 우일은 밤늦게 끝나는 날에는 한사코 싫다고 하는 혜인을 집에까지 꼭 바래다 주고는 혜인의 방에 불이 켜질 때까지 가로등 아래 서서 지켜보고는 했다. 선배님, 제게 그렇게 잘해주지 마세요. 제 마음속에는 오직 한 사람뿐인걸요. 그리고 전 누구를 사랑할 수 없는 몸이에요. 이제 제발 그만하세요. 혜인은 가로등 아래서 한참이나 서 있곤 하는 우일의 쓸쓸한 모습을 바라보며 다짐하듯 중얼거리곤 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우일의 지극한 정성에 혜인의 마음도 서서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것이 사랑의 감정이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혜인은 언제부터인가 자신도 모르게 우일과 함께 있으면 편안함을 느꼈다. 그리고 때때로 모든 걸 잊고 그에게 기대고 싶어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곤 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혜인은 고개를 저어야만 했다. 우일의 얼굴 위에 또 다른 얼굴, 바로 현식의 얼굴이 늘 겹쳐서 떠올랐기 때문이다. 사랑은 천천히 오는 것, 얼어붙은 물 속으로 파고드는 밤하늘의 총총한 별처럼 지그시 송이송이 내려앉은 눈과도 같이 벤더빌트의 사랑은 조용히 오는 것 중에서 결혼. 뜻밖의 큰 올케가 올라왔다. 되도록이면 시골집과 소식을 끊은 채 살고 있었는데 아무 연락도 없이 불쑥 나타난 것이다. 놀라셨죠? 큰 올케는 보통 때와는 달리 약간 들떠 있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웬일이에요? 혹시 집에 무슨 일이라도? 집에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니고 아가씨한테 일이 있어서 왔어요. 저한테요? 네, 내일 저하고 어디 좀 같이 가요. 어디를요? 무슨 일이에요? 그건 가보시면 알아요. 혜인은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재차 물었지만 큰올케는 의미 모를 미소만 지을 뿐 시원한 대답을 해주지 않았다. 갑자기 올라와서는 다짜고짜 갈 데가 있다니 혜인으로서는 도무지 무슨 영문인지 알 수가 없었다. 혜인은 궁금한 게 많았지만 그날 밤은 고향 소식을 듣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그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로 밤을 지새고 다음 날 아침이 되어 외출 준비를 할 때였다. 큰올케는 그날따라 혜인에게 머리를 단정히 하라고 주문을 하는가 하면 옷을 있는 대로 꺼내어 이것저것 입혀보는 등 유난히 신경을 썼다. 왜 이래요 언니? 선보러 가는 것도 아닌데. 혹시 알아요? 뜻밖의 멋있는 남자를 만날지. 그리고
예뻐서 손해볼 건 없잖아요. 그놀케는 전날처럼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애모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혜인의 차림새를 꼼꼼히 살폈다. 자, 이만하면 됐어요. 나가요, 우리. 그래요. 어디 가는지 모르지만 일단 가보자고요. 그놀케는 집을 나서서 지나가는 택시를 잡아타고는 기사에게 혜인이 전혀 예상치 못한 행선지를 말했다. 신라 호텔이요? 신라 호텔이라니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다. 그놀케가 혜인을 데리고 호텔에 가야 할 일이 무엇이란 말인가. 혜인은 궁금하기 짝이 없었지만 다시 묻지는 않았다. 물어보았자 시원하게 대답해 줄 것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놀케는 호텔 커피숍으로 혜인을 안내했다. 여기서 누굴 만나기로 했어요? 혜인이 물었다. 누군데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시간이 거의 됐어요. 혜인은 꼭 무언가에 홀린 듯한 기분이었다. 성희야, 여기야. 그때 그놀케가 입구로 들어서는 누군가를 향해 반갑게 손짓을 했다. 무심결에 입구 쪽을 바라보던 혜인은 깜짝 놀랐다. 거기에 뜻밖에도 그놀케 또래의 여자와 우일이 함께 서 있었던 것이다. 두 사람은 그놀케와 혜인을 발견하자 미리 약속이 되어 있다는 듯 자연스럽게 다가와서 옆에 앉았다. 너 정말 오랜만이다, 얘. 그래, 우리 이게 얼마만이니? 그 여자와 그놀케는 오랜 친구인 것 같았다. 그런데 도대체 우일은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 있단 말인가. 혜인으로서는 정말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참 인사가 늦었네. 아가씨 인사하세요. 네, 여학교 동창이에요. 아, 네, 처음 뵙겠습니다. 이유혜인입니다. 우일이를 통해서 얘기 많이 들었어요. 듣던 대로 정말 미인이시네요, 혜인 씨. 뭔가 이상했다. 혜인만 모르는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생면부지의 여자가 혜인을 알고 있으며 또 우일과는 어떤 관계인가? 우일은 무엇 때문에 저 여자에게 혜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며 이 자리는 도대체 어떻게 마련된 자리란 말인가? 혜인아, 내가 설명할게. 그때 우일이 혜인의 마음을 알아차렸는지 입을 열었다. 이분은 내 친누님이시고 혜인의 큰올케와는 여학교 동기 동창이시오. 혜인이와 신호올케 사이라는 건 전혀 몰랐는데 지난번 순천 혜인이 집에 갔을 때 우연히 알게 됐어. 그제서야 전후 사정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몇 달 전 출판사 일로 우일이 지방서점으로 출장을 간 일이 있었는데 그때 우일은 혜인의 부탁을 받고 순천집에 들렀다가 하룻밤을 묵고 온 일이 있었다. 작품 잘 감상하셨는지요? 이런 우연은 인연이 아닐까요? 두 사람의 앞날에 축복을 드리고 싶군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5화에서 또 만나요.